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다주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또 가슴이 뒤집어질 것 같아서 몇 번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시장에 나가기 전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슴에 묻어두면 내가 먼저 썼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살아온 여자입니다. 새벽 4시면 눈을 뜨고 비린내가 몸에 배도록 생선을 손질하고 겨울 찬바람에 손이 트도록 일해온 세월이 30년이 넘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좌판에서 시작해 한 칸, 두 칸 자리를 넓혀가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허름한 파라솔 하나에 스티로폼 박스 2개가 전부였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은 점심도 굶었습니다. 그게 몇 년을 이어지다 보니 조금씩 자리가 잡혔고 제가 번듯한 점포를 갖게 됐을 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제 됐다고. 저는 그 말에 울 뻔했습니다. 화려한 것 하나 없는 삶이었지만 부끄러운 것도 하나 없는 삶이었거든요. 새벽 시장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깥은 아직 깜깜한데 시장 안은 불빛이 환합니다. 생선 경매 소리가 울리고 생선을 가득 실은 리어카가 오고 상인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 새벽의 냄새와 소리가 저한테는 집보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서 깨어 있었으니까요. 시장 바닥은 사람 사는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새벽마다 거기서 만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째 같은 자리에서 두부를 파는 아주머니, 아들 대학 보내느라 무릎이 닳도록 일한다는 포장마차 할머니, 외상을 깔끔하게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보며 사람 보는 눈을 길렀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심이고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 저는 얼굴 한번 보면 웬만큼 알아봤습니다. 그 눈썰미가 내 아들 인생에서는 왜 그렇게 늦게 작동했는지 지금도 저는 가끔 그 질문을 합니다. 그 피땀으로 아들 하나를 대기업에 보냈고 상급지 신축 아파트 한 채를 아들 명의로 마련해줬을 때 저는 부모 노릇을 다 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내 자식 목숨줄을 죄어오는 덫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던 날 저는 시장에서 제일 좋은 생선으로 탕을 끓여놓고 기다렸습니다. 그 녀석이 정장을 입고 들어오는데 키가 저보다 훌쩍 커 있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컸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울어본 적 없는 제가 탕 끓이다가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남편이 왜 우냐고 했고 저는 파가 매워서라고 했습니다. 물론 파는 이미 다 썰어놓은 상태인데 말입니다. 아파트 계약을 하던 날도 기억납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평생 새벽마다 일어나 모은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장 장사 30년에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그 아파트 앞에 한번 서봤습니다. 이 안에서 내 손주들이 뛰어다니겠구나. 내 아들이 여기서 잘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상상이 너무 좋아서 잠깐 서서 웃었습니다. 그게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착각이었습니다. 그 며칠 뒤 아들이 그 여자를 처음 데려왔습니다. 밝은 원피스에 반짝이는 가방을 든 채로 생글생글 웃으며 들어오는데 첫눈엔 예쁘다 싶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넥타이까지 새로 메고 왔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기특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여자는 상차림을 앞에 두고 이것저것 맛있다, 좋다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 상가 명의가 어떻게 되냐고, 수익률은 얼마나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십 년째 손님 눈을 봐온 사람입니다. 물건이 탐나서 흥정에 들어가려는 눈빛과 그냥 궁금해서 묻는 눈빛은 다릅니다. 그 여자의 눈은 분명히 전자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속으로 딱 한마디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가방이 반짝인 게 아니라 눈이 반짝인 거였구나. 시장에서 수십 년을 일하다 보면 저런 눈빛을 하는 사람을 금방 알아봅니다. 겉으론 웃는데 속으론 계산기를 두드리는 눈빛이요. 그날 그 여자의 눈도 딱 그랬습니다. 웃고 있지만 머릿속은 이미 저울질이 끝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저는 넘어갔습니다.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그냥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모른 척 했던 거죠.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집이 빌딩 몇 채는 숨겨둔 대단한 자산가 집안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한테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 그 여자가 아들한테 집안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냥 평범한 장사꾼 집안이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시장 상가가 있으면 재산이 꽤 된다며 평범한 게 아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그 여자가 웃으면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산을 했구나. 아들을 본 게 아니라 아들 뒤에 있을 것 같은 재산을 봤구나 라고요. 결혼 후 첫 명절에 제가 우럭탕을 끓여 상에 올렸는데 그 여자가 생선 냄새가 난다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장에서 30년 산 사람 집에 와서 생선 냄새가 난다고요. 저는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선 냄새는 우리 가족이 살아온 삶의 냄새다. 그 냄새가 싫으면 이 집에 왜 왔나. 그런데 소리내진 않았습니다. 아들이 눈치 보며 그 여자한테 다른 반찬을 권했고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때 제가 참지 말고 한마디를 했어야 할까요? 그게 두고두고 후회로 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이 사람이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나빠진 것인지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인 것 같아요. 첫인사 때 그 눈빛이 그랬으니까요. 다만 처음엔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게 굴었고 얻을 게 없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면 그동안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다 인정해야 하니까요. 결혼식 날 저는 새 한복을 입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여자 측에서 하객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식장이 꽉 찼습니다. 저는 그날 손주를 낳을 아들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이 집안이 더 단단해지겠구나 싶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저한테 이제 됐지?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여자와 처음 몇 달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같이 와서 음식도 먹고 아들 옆에서 웃고 있는 그 여자를 보면서 저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연기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진심인 줄 알았던 웃음이 전부 계산이었다는 게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아파트가 더 없냐고 물어왔습니다. 없다고 했더니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뭔가 계산이 빗나간 것 같은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여자는 명절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댁 모임이 있으면 몸이 아프다고 했고 남편 생일, 제사, 설날, 번번이 핑계가 달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백화점 세일날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마다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내 자식 가슴에 피 멍들까봐.
그래도 잘 살겠지 싶어서요. 시장 사람들은 참는 것도 무기라고 합니다. 저도 그 말을 믿었는데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참는 게 무기가 되려면 상대방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짐승한테는 참는 게 무기가 아니라 그냥 밥이 된다는 것을. 그렇다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단호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오래 망설이고 오래 참았거든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혹시 그 여자도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쓰러진 날, 그 여자가 병실에서 캠프 비용을 물었을 때,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걸요. 그 여자의 본격적인 탐욕은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시작됐습니다.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한 달에 수백만 원짜리 영재교육원, 최고급 영어학원, 해외 캠프가 줄줄이 달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그 여자는 뒤로 명품 가방에 명품 옷에 명품 신발까지 사들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마다 반짝이고 있더라고요. 아들은 그 돈을 대기 위해 주말도 없이 야근을 했습니다. 새벽에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가는데 그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아들이 저한테 이번 달 식비가 좀 빠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자식이 식비가 빠듯하다는 소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묻진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하고 싶지 않는 걸 제가 억지로 꺼내봐야 그 여자가 더 단단히 다치는 꼴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알고 보니 그 여자가 교육원 비용을 아들 카드로 긁어놓고 생활비 통장에서 명품 결제까지 해둔 탓이었습니다. 저는 몰래 아들 통장에 돈을 좀 넣어줬는데 그 돈도 한 달을 못 버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시장에서 쓰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뼈 발라먹는데 선수라는 말이요. 그 여자는 정말이지 아들의 진액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손주가 학교에서 할머니가 학대한다는 이야기가 돈다며 울면서 집에 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얼굴이 창백해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줬습니다. 저는 그 접시를 치우면서 속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내야 되겠다고 한 번 더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시장에 일을 도우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막상 만나보니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종이처럼 허옇고 눈 밑은 그늘이 새카맣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순대 한 그릇을 사줬는데 그 녀석이 국물을 들이키다가 갑자기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집에서 많이 지쳐 있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신 국물 한 숟가락을 떠줬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아무도 모르게 골목 어귀에 서서 한참 울었습니다. 어릴 때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대기업 가라 등을 떠밀었던 제가 원망스럽더라고요. 시장 입구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눈이 왜 이렇게 빨갛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람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우는 거면서 바람 맞았다고 하면 어떡해요. 사람한테 지면 안 돼요, 언니. 그 말이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뜬 눈으로 새벽 3시를 넘기면서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지키자. 도와줄 사람은 내가 찾자. 방법은 내가 만들자. 시장바닥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울고 나서 칼 잡아라. 먼저 다 울어놓고 그 다음엔 냉정하게 해라. 저는 그날 밤 실컷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칼을 잡았죠. 진짜 사달이 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들이 사흘 연속 밤샘 야근을 하다가 귀가중에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손에 있던 생선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뛰었습니다. 신발을 제대로 신었는지도 모른 채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 침대에 누운 아들의 얼굴은 제가 낳은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뺨이 푹 꺼지고 손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 열이 나면 손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차갑습니다. 의사는 영양실조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장혈관이 좁아졌다고 했습니다. 당장 쉬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저는 아들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평생 시장바닥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그렇게 울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어깨에 흘리며 들어오더니 남편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고 곧바로 다음 달 해외 캠프 잔금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들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들도 느꼈겠지요. 엄마가 화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 굳어지고 있다는 걸요. 저는 그 여자 쪽을 한번 보고 다시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그 눈 감은 얼굴이 모든 걸 참고 있다는 걸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때 아들한테 속으로 말했습니다. 더 참지 않아도 된다. 이제 엄마가 하겠다. 그 순간 울음이 뚝 멎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반송장이 되어 누워있는 병실에서 가방 들고 와서 돈 타령을 하는 그 얼굴을요. 저는 그날 병원 복도에서 혼자 벽에 기대어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병원 뒤뜰이 보였습니다. 밤이어서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 어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반드시 끝납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면 어두운 시장도 새벽빛이 들어오듯이요. 저는 그걸 믿으며 등을 쭉 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병실 보호자 침대에서 뜬 눈으로 새벽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자는 동안 그 조용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이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러다 새벽 4시가 됐습니다. 평소라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눈을 뜨면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아이가 또 위험해지기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하기로요. 그 주말 저는 아들 내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탁자 위에는 그 여자가 아들 명의로 받아간 대출 내역서와 카드 명세서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숫자들이 종이 위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꺼내기 전에 아들한테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나가고 저와 그 여자 단둘이 거실에 남았을 때 저는 천천히 서류들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여자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특유의 차갑고 비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주말 저녁에 종이 쪼가리들이 왜 나오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다듬어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 피땀으로 번 돈 네 사치에 처바른 게 얼마냐? 아들 쓰러져 누워있는데 돈 타령만 하는 니녀는 인간도 아니다. 당장 꺼지고 그동안 축낸 돈 다 뱉어내라. 그 여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혼 위자료로 5억 원을 내놓지 않으면 아들을 회사에서 매장시켜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짐을 싸들고 문을 발로 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저는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저는 한동안 그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조용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아들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 명의로 된 대출 내역을 전부 뽑았습니다. 처음 숫자들을 보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수억 원이 넘는 돈이 그 여자의 소비와 다른 남자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게 종이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탁자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가 집을 나간 뒤부터 벌어진 일들은 솔직히 제가 상상도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가입한 지역 최대 맘카페에 유령 계정 수십 개가 등장해 저를 폭로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상습 폭행하고 시장 일을 강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손주가 학교에서 도벽이 있는데
그게 다 시어머니의 학대 때문이라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다가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도벽이라니요, 우리 손주가. 저는 그 손주를 제 눈으로 키운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남의 것을 탐내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친구 물건을 실수로 가져왔을 때 울면서 저한테 말했던 아이입니다. 그 글에는 우리 아파트와 동호수를 유추할 수 있는 힌트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저와 아들은 동네 전체에서 손가락질 받는 악독한 시어머니와 폭력 남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시장 동생들도 그 글을 보고 저한테 와서 언니 이게 뭐냐고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장 동생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증거들을 모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동생이 저를 보더니 알겠다고 도와줄 수 있는 거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온 동네에서 저를 욕할 때 그 동생들은 제 편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고 손주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돌아와 밥도 먹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도 불안했습니다. 맘카페 글이 사내로 퍼질까봐 밤새 뜬 눈으로 있다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출근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쓰러져서 병원에 다녀왔던 몸인데 그 걱정까지 더해지니 얼굴이 다시 야위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참았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여기서 흔들리면 저 아이들이 더 흔들린다. 그 아이가 이불 속에서 우는 소리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욕도 아니고 그 아이가 우는 소리가요. 저는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맞은 칼부림도 사기꾼한테 당할 뻔한 것도 한겨울 새벽 냉동창고 앞에서 발이 굳어가는 것도 다 버텼는데 이불 속에서 우는 손주 소리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자식이 힘들면 그냥 아프고 손주가 우는 소리는 더 아프다는 걸 그날 다시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등교하면서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아. 가방을 메고 훌쩍 나가버리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부엌에 들어가 혼자 한번 펑펑 울고 씻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제가 더 오래 무너져 있었을 겁니다. 동시에 그 여자는 협박 문자도 보내왔습니다. 5억 원을 주면 글을 지우고 이혼 서류에도 도장을 찍겠지만 한 푼이라도 깎으려 들면 시장 상가 앞에서 대자보를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사돈댁에서도 전화가 와서 딸 자식 귀한 줄 모르는 장사치 집안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끊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장사치 집안이라는 말이 욕으로 쓰였다는 게 솔직히 처음엔 좀 아팠습니다. 내가 30년 새벽마다 일어나 번 돈이 장사치 집안이라는 말로 무시당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장사치면 어떻습니까? 장사치는 가짜를 팔지 않습니다. 가짜를 팔면 손님이 돌아서니까요. 저는 30년을 진짜만 팔았습니다. 그게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시장 장사 30년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감정으로 맞서 싸우면 지고 팩트로 대가리를 깨야 이긴다. 저는 그 말을 떠올리면서 등을 쭉 폈습니다. 30년 동안 허리를 굽히고 일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등을 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저한테는 다행히도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머릿속으로 내가 가진 패가 뭔지를 정리했습니다. 싸울 때는 내 패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조카들이 있었고, 내 시장 동생들이 있었고, 내 눈썰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워낙 많은 흔적을 남겼다는 게 있습니다. 5억 원을 당당히 요구할 만큼 자신만만했던 그 여자는 자신을 잡을 증거들도 그만큼 여기저기 흘리고 다녔습니다. 첫 번째는 IT 회사에 다니는 둘째 조카였습니다. 평소엔 시장에 와서 회나 얻어먹고 가는 녀석인데
이번엔 제대로 조카 노릇을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맡겨만 달라고 했습니다. 이틀 뒤 맘카페 수십 개 유령 계정에 달린 댓글들이 전부 그 여자 친정집과 동네 카페에서 동일한 기기로 작성됐다는 추정 내역서를 들고 왔습니다. 조카 녀석이 종이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고모, 이 여자 엄청 부지런하더라고요. 세어보니 계정 하나당 댓글이 많게는 30개가 넘던데요? 저는 그 내역서를 보면서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론 그 집념이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 집념을 다른 데 썼으면 진작에 성공했을 텐데 말이죠. 두 번째는 중고 명품 감정을 하는 시장 동생이 있습니다. 워낙 가짜 물건들이 많다 보니 진짜와 가짜를 사진으로도 잡아낸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던 가방들을 사진으로 보냈더니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스티치 패턴과 금속 장식이 다 가짜라고 명품 감정원에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들 카드로 명품을 사들인다더니 그 돈을 다른 데 쓰고 가품으로 사진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는 인스타그램에 그 가방들을 올리면서 남편 선물이라는 글도 달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속이 더 쓰렸습니다. 거짓말에도 층위가 있는데 그 여자의 거짓말은 정말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세 번째 실마리였습니다. 셋째 조카가 그 여자의 차명 계좌 흐름을 추적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은 차마 다 말씀드리기도 민망합니다. 그 여자가 강남의 한 유흥업소 남자와 사귀고 있었고 아들 카드로 긁은 돈과 아파트 담보대출금 일부가 그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역들을 보면서 처음엔 진짜인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날짜별로 일치했고 이체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져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울지 않고 대신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내놓을 것인가를. 시장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값을 부를 때는 상대방이 가장 원할 때 불러야 한다. 상대가 이미 사고 싶어서 눈이 반짝일 때 그 값을 불러야 흥정이 유리해집니다. 그 여자가 제일 의기양양해질 순간 그때가 제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조카들이 가져온 자료들과 감정원 가품 판정서, 맘카페 IP 추정 내역서, 차명계좌 흐름 내역서를 모두 대형 로펌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 처음 갔을 때 변호사가 의뢰인들이 다들 감정에 격해 있는 상태로 오는데 어머님은 왜 이렇게 차분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냥 장사를 오래 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면서 단순 이혼 소송이 아니라 특수 주거 침입, 명예훼손, 사기 공모까지 형사사건 여러 건이 동시에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황당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저와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외출한 사이 그 여자가 친정 부모와 남동생까지 몰고 와 예전에 알던 비밀번호로 도어락을 열고 집에 들어온 겁니다. 저는 그걸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사실 저는 손주를 데리고 있으면서 위험 상황을 대비해 미리 안방 서랍과 거실 천장 구석에 보안 카메라를 달아뒀거든요. 그 덕에 그 여자가 들어온 현장을 잡은 거죠. 스마트폰 화면으로 서랍장을 망치로 부수는 영상을 보면서도 저는 당장 경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설프게 덫을 놓으면 쥐새끼는 꼬리만 자르고 달아납니다. 그 여자가 친정어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텔레비전을 켜놓은 화면도 캡처했습니다.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앉아있는 뻔뻔함이라니. 저도 그 화면을 보면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나중에 변호사한테 그 캡처를 보여줬더니 변호사도 잠깐 말을 잃더라고요. 그 여자는 이쯤에서 자신이 완전히 이겼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 맘카페와 인스타그램 지인들을 모아 강남의 한 초고급 카페룸을 대관해 자축 모임을 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시댁에서 이혼 위자료 5억 원을 뜯어냈다며 사방에 허세를 부리고 다녔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카가 조금 더 알아낸 게 있습니다. 그 여자가 이번 모임을 그냥 지인 모임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혼 위자료로 새 출발을 하는 당당한 여자라며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팔로워를 늘려서 인플루언서로 나서보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시댁에서 5억 원을 뜯어냈다는 무용담을 수천 명 앞에서 실시간으로 자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생선이 펄떡거릴수록 이미 그물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이겼다고 날뛰고 있지만 이미 그물안이었습니다. 저는 조카한테 물었습니다. 그 라이브 방송 카페 룸에 있는 화면으로도 연결이 되냐고요. 조카가 요즘 그런 룸들은 스마트 캐스팅이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굳이 제가 먼저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 여자가 스스로 켜놓은 그 화면과 그 방송이 오히려 제일 정확한 증인이 되어줄 테니까요. 출발하기 전에 거울 앞에 한번 섰습니다. 시장일로 굳은 손, 새벽바람에 그을린 얼굴, 그 여자가 장사치라고 부르는 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운 건 내가 아니라 저 여자다. 저는 온 매무새를 다듬고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강남의 카페룸은 번쩍번쩍했습니다. 샴페인에 디저트에 사방이 금색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샴페인 한 병이 수백만 원은 됐을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돈이 내 아들 카드에서 나간 돈이겠지. 그 생각이 오히려 더 차분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확인됐으니까요. 그 여자는 이미 휴대폰을 삼각대에 세워두고 붉은 라이브 표시 등을 켠 채 지인들 앞에서 눈물겨운 목소리로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며느리였는지를요. 실시간 댓글창에는 응원 하트가 쉴 새도 없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유리문 너머로 그 광경을 잠깐 봤습니다. 그 가방이 가품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직 모르겠죠? 저는 유리문에 손을 얹기 전에 조카한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그 글자를 보내고 문을 밀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웃음소리가 딱 끊겼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벽 쪽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조카가 미리 손 써둔 캐스팅 신호가 그 여자의 라이브 화면 위에 그대로 겹쳐졌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수천 명에게 보여주고 있던 화면 한가운데에 홈캠 속 서랍을 부수는 자신의 모습이 나란히 떴습니다. 명품 감정원의 가품 판정서가 떴습니다. 그리고 맘카페 유령 계정들의 접속 기록이 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사치 집안에서 이혼 위자료로 대박 뜯어내서 우리 갈아타자는 그 카카오톡의 대화가 화면 가득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손으로 켜놓은 방송이었기 때문에 끌 수도 없었습니다. 허둥지둥 휴대폰을 잡는 손이 화면에 그대로 잡혔고 실시간 댓글창에는 물음표와 놀란 표정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도 하나둘 자기 휴대폰을 들어 그 장면을 따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박수치던 사람들이 가방을 들고 아무 말 없이 문 쪽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단물 없는 꽃엔 나비가 안 앉는다고 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참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그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손목을 잡고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네가 세상에 자랑하려던 그 방송으로 네 가짜 인생 완벽하게 장례 치러졌다. 돈 많은 줄 알고 결혼했다가 평범하니까 내 아들 목숨값으로 사기치려 했지? 네가 켠 그 카메라가 오늘 네 증인이다.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뒤에서 개성이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흥정이 끝나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게 장사의 기본이거든요. 카페 문을 나와서 걸어가는데 다리가 약간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근처 벤치에 잠깐 앉아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은 차가움이더라고요. 시장 사람들은 큰 거래를 마치고 나면 뭔가 허전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그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통쾌하지 않고 그냥 끝났구나 싶더라고요. 그 라이브 영상은 그 여자가 미처 끄기도 전에 이미 수백 명이 녹화하고 캡처한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그 영상이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굳이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싸운 건 그 여자랑 싸운 게 아니라 진실이랑 거짓 중에 진실편을 선 것뿐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도 그 무렵에 일이 힘들었습니다. 맘카페 글이 회사까지 번질까봐 노심초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매일 출근했습니다. 어머니가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 그냥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아들이 참 기특합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굳이 제가 손을 더 댈 필요도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가짜 사모님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렸었던 지인들이 고소를 시작했습니다. 친정 가족들도 서로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각자 상대 탓을 하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이혼 합의금을 받아 갈아타려 했던 그 남자는 돈줄이 끊기자마자 가품 가방들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도망쳐 버렸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전셋집 압류 통보를 받은 날 저는 시장에서 생선 손질을 하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장 동생이 와서 알려줬는데 저는 그냥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기쁘지도 씁쓸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오히려 씁쓸했던 건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여자 친정 식구들이 서로를 탓하며 무너지는 걸 전해 들으면서요. 결국 그 집안도 피해자 집안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집안이 믿기보다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시장 동생이 그 남자는 왜 그러냐, 명품이 가품이면 더 같이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재판날 아들은 담담한 얼굴로 원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이 아이가 많이 컸구나 싶었습니다. 몇 달 전 순대 국물을 먹으며 눈물을 훔쳤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석에 선 그 여자는 초라했습니다. 고소장이 사방에서 날라오고 전셋집마저 압류당해 신용불량자가 된 그녀는 판사 앞에서도 남 탓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법정 경위들에게 붙잡혀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없었고 쾌감도 없더라고요. 재판부는 여론 조작과 주거 침입, 절도 미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아들 명의로 허락 없이 받아간 대출금 전액을 재산 분할해서 여고로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억 원을 받아내려던 그 여자의 남은 건 감옥과 창살과 평생을 노역해도 갚지 못할 빚더미였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있던 것도 잃는다고 하지요. 저는 그 결과를 두고 통쾌하다거나 속이 시원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있잖아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변호사가 어머님처럼 준비를 철저하게 해온 분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제 아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같이 꽉 쥐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과 거실에서 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한밤중에 협박 전화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알람 소리에 가슴이 철렁하던 그날들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침대에 누워 새벽 4시까지 잠을 아주 잘 잤습니다. 다음 날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학교에 갔고 아들은 회사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타왔습니다. 조각나버린 상장이 생각나서 저는 그 상장을 아주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줬습니다. 손주가 왜 액자에 넣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소중한 거니까 라고 했습니다. 손주가 피식 웃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아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았다고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아들은 요즘 주말에 가끔 시장에 나와서 일을 도와줍니다. 예전에 그 녀석이 야위고 지쳐서 순대국물을 먹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생선을 손질하며 저랑 같이 일합니다. 얼굴에 살이 붓고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생선을 손질하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릴 때 여기 와서 일 도와드리던 게 생각난다고요. 그때는 비린내가 참 싫었는데 지금은 그냥 익숙한 냄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냄새가 싫지 않다는 말이 이 삶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처럼 들려서요. 손주도 요즘은 학교가 재밌다고 합니다. 친구도 생겼다고 했고요. 손주가 웃으며 학교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이게 다구나 싶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손이 트도록 일한 보람이 바로 이거구나 싶습니다. 선량하게 참는 것이 미덕인 세상이 있다면 저는 그냥 당했겠죠. 하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식과 내 가정을 지키는 건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내 자리, 내 손님, 내 거래처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방심하면 뺏기고 믿으면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사람 정은 끊을 수가 없어서 저는 오늘도 단골 손님 얼굴을 보면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열어두되 단단하게 지키는 것. 그게 시장이 저한테 가르쳐준 삶의 방식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억울하게만 참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 한마디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것과 지는 것은 다릅니다. 때가 되면 팩트로 꼭 싸우세요. 싸울 준비를 하는 동안 혼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한테는 조카들이 있고 시장 동생들이 있고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내 편을 찾는 거 그게 첫 번째 준비입니다. 혼자 다 짊어지려 하면 무너집니다. 나눠 짊어질 사람을 찾으세요. 시장에서도 혼자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조금씩 서로 도우면서 살거든요. 그게 시장이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조카들 잘 챙겨두세요. 쓸 데 있습니다. 참 조카 녀석한테 랍스터 빚이 있는데 이 방송 듣고 있으면 이번 주말에 시장으로 와라. 2마리 해줄게.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작성해 주실 거죠? 그럼 오늘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세요.